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영국 노스여크셔주에 위치한 햄슬리는 고대 건축물과 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성과 주변 시골 풍경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곳은 아주 조용한 곳인데 평온함과 역사를 좋아하는 관광객들의 가장 이상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평범한 일본인 이민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51세 야스타케 미카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었죠. 그녀는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모든 가족은 그녀를 의지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그녀는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책장의 먼지를 닦아낸 후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기념품인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카는 젊었을 때 재능이 뛰어난 피아노 연주자였습니다. 그녀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국 왕실을 위해 특별 게스트로 공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미카의 여동생이 집에 돌아왔기 때문이죠. 이쯤에서 미카는 원망스럽게 집 서쪽의 한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꼭 닫혀있는 문이 있었죠. 미카는 피아노가 울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깨끗이 청소한 후 피아노의 뚜껑을 살며시 닫고 창가로 다가가 어머니 미치코 옆에 앉았습니다. 모녀는 창밖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소리, 그리고 가끔 인사하는 행인들의 소리를 듣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은 그들을 편안하게 했죠. 그들은 이런 단순한 삶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바로 그들의 슬프지만 기괴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또는 가족마다 자신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혹은 여러 사람의 사고방식이 이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치코는 1960년대 후반에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장녀 야스타케 미카, 둘째 딸 야스타케 리나, 그리고 막내 아들 야스타케 다카이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미치코는 일본의 유명한 불교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일가족이 사찰을 운영하고 있어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은 부유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미치코가 셋째 아이를 낳은 후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미치코는 얼마 안 돼 영국인 남자와 결혼하였고 그녀는 아이 셋을 데리고 영국에서 거주하며 한때 본인과 아이들의 성을 남편의 성으로 바꿨습니다. 미치코는 자녀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집에서 직접 세 자녀를 교육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곧 자신의 지식이 아이들을 교육하기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심사숙고 후에 미치코는 아이들을 최고의 사립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자녀 중 리나의 능력이 가장 뛰어났는데 그녀는 곧 퀸 메리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 학교는 여자 기숙학교였으며 같은 반 친구 사라 매튜스는 리나가 매우 부지런한 학생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성격이 아주 쾌활했는데 예술적인 재능은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사라는 또 리나가 평상시 조용했는데 성적을 올리는 데에 연구하기를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1986년 리나는 6학년 최고 장학금을 받았었고 그 후 리나는 와이콤비 수도원 학교에 입학하여 역사와 영어 그리고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몇 년 후 리나는 캠브리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고전문학과 언어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녀는 학교 잡지에 그림을 여러 번 게재한 적이 있었는데 미술 전공자가 아닌 리나는 많은 미술품을 고가에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졸업 후 리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일자리를 찾지 않고 바로 너니턴에 있는 한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한때 사회생활에 열정적이었던 리나는 사라진 듯 모든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리나의 언니 미카도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대학에 다녔는데 인기 있는 피아노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졸업한 후 거의 연주에 참여하지 않고 여동생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 은둔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들의 남동생 타카히로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글쓰기에 재능이 있어 유명한 소설가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였습니다. 세 남매는 대학 공부를 마친 이후 전부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갔는데 일가족이 하나둘씩 같이 있게 되자 그들은 사회생활을 포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8년은 이 특별한 가족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머니 미치코는 영국인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네 식구는 햄슬리라는 마을로 이사하게 되어 간단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 가족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었는데 심지어 그들 식구가 4명인 것조차 몰랐다고 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웃들은 미카와 그녀의 남동생 2명만 봤었는데 두 사람이 부부인 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그들 일가족은 미스터리한 생활을 해온 것이죠.
그들의 집에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가 없었으며 전화나 현대 통신 장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은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 문에는 총 4개의 자물쇠가 있었는데 집에 항상 사람이 있어 열쇠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키를 들고 다니면 보안에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 미치코와 둘째 딸 리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 이웃이 두 사람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리나는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고 그녀는 생활의 사소한 문제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만 지내고 자신이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있어 온 가족이 협조했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조용함을 유지하는 거라며 그녀가 어둠 속에서만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며 예술 작품은 영혼의 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카와 다카이의 외출은 오로지 생필품을 구매할 때뿐이었습니다. 그들 가족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들이 항상 눈을 마주치는 걸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집 근처에 있는 한 식자재 판매점의 사장은 미카와 다카이는 굉장히 신비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항상 부드러운 말투로 말하며 한 번도 다른 사람들과 논쟁한 적이 없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필요한 물건을 메모로 남기고 약속한 시간에 맞춰 가져갔습니다. 주변과 고립된 일가족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 조용히 지낼 수 있었을까요? 어느덧 2010년이 되어 야스타케 가족이 1998년에 마을로 이사하여 12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 해 야스타케 가족 중 한 사람이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던 리나는 쇼핑하러 나갔다가 의외로 판매원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타케 가족은 외부인의 관심을 끌기 싫어했고 조용히 살아 리나의 행동은 가족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후 리나의 정신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는데 집에서 가족들에게도 화를 내곤 하였습니다. 2013년의 어느 날 미카는 손금 해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배운 내용에 대해 열심히 해석하고 있을 때 리나가 갑자기 나타났고 미카는 여동생의 손금도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미카는 여동생에게 그녀의 손바닥에 한 손금이 매우 선명하고 또 손바닥을 관통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카는 책의 설명에 따라 그런 손금이 있는 사람은 성격이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이성적이어서 감정이나 가족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으며 독립적인 성격이고 이런 사람은 매우 활동적이지만 참을성이 없어 뇌가 쉽게 자극을 받아 편집증 성격을 갖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미카의 설명은 여동생을 화나게 했는데 리나는 화를 내며 언니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리나를 어렵게 진정시키고 할 수 없이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리나에게 정신과 의사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보라 제안했지만 그녀의 가족은 아무 말 없이 리나를 집으로 데려갔고 계속 은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화목했던 두 자매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리나는 다시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카는 낮에 여동생이 가끔 침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2013년부터 그녀는 저녁에만 침실을 나가 화장실을 방문했었다고 하였습니다. 미카는 여동생과 갈등이 생겨 그녀와 대화로 풀려고 여동생이 침실로 들어가 얘기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이내 여동생이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도 문 밖의 작은 테이블에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카는 여동생이 식기를 수거할 때만 그녀의 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카는 항상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한 후 30초를 셌습니다. 이것은 그 집안의 규칙이었고 누구도 소음을 내서는 안 됐습니다. 게다가 여동생은 특별한 규칙이 있었는데 이는 노크한 후 최소한 30초를 기다린 후에야 방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카는 문을 열고 여동생의 침실 안으로 들어가도 여동생이 신비한 예술작품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볼 수 없다고 하여 마음대로 시선을 둘 수 없었습니다. 일가족은 그것이 세상을 놀라게 할 작품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미카는 보고 싶어도 방 안이 어두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리나의 침실의 블라인드는 항상 단단히 닫혀 있었고 미카는 자신의 기억으로 테이블로 가 식기를 들고 어두운 방을 나와야 했습니다. 누나에 비해 남동생 다카이로는 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작은 누나의 창작을 위해 본인이 글 쓰는 걸 포기하였습니다. 그는 리나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창작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 위해 그는 누나의 침실 밖에서만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주로 작은 누나가 창작에 필요한 알코올을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항상 조용했던 미카는 여동생의 창작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가족들을 돌보며 모두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며 여동생이 작품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여동생의 방으로 들어가 식기를 치우다 여동생이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은 걸 발견하여 무의식적으로 여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밥 좀 먹지라고 했는데 그녀의 여동생은 그녀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고 미카는 하는 수 없이 방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녀는 다시 여동생의 방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문 밖의 테이블에서 식판을 가져가는 것만 허락되었습니다. 미카는 아주 가끔 리나의 문의 좁은 틈 사이로 그녀가 지극히 마른 손으로 음식을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미카의 남동생 다카이로가 리나와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다카이로는 작은 누나에게 그렇게 하지 마. 누나의 영혼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 라고 말한 후 그는 리나의 침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미카는 호기심에 문 앞으로 달려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지만 방 안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남동생은 미카에게 리나의 작품이 곧 출시될 것이라며 미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고 그녀를 근처 약국으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소독용 알코올을 구입한 후 집으로 돌아가 누나와 같이 리나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는데 리나가 희미한 빛 속에서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리나는 키가 150cm에 불과한 매우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를 만났을 때 그녀의 몸무게는 41kg이었고 지금 여동생은 더욱 허약해 보였습니다. 미카는 남동생의 지시에 따라 알코올로 리나의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리나의 온몸에 알코올을 닦은 후에야 두 사람은 그녀의 방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매일 똑같은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다카이로는 리나의 영혼을 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카와 다카이로는 또다시 집 근처의 약국으로 가 소독용 알코올 몇 병을 구매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 만에 대량의 알코올을 구매했는데 사용량은 분명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양을 초과했었죠. 약사는 미카가 리나의 이름이 적힌 문서집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미카에게 리나를 위해 알코올을 사는 것이냐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이에 미카는 당황해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약사의 눈을 피해 문서집을 치웠습니다. 두 사람은 알코올을 받은 후 서둘러 약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약사는 이 두 명의 신비로운 사람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는 썩은 듯한 냄새가 났고 약사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야스타케 가족 집의 지붕을 수리하는 일꾼 두 명도 경찰서의 야스타케 가족의 집에서 악취가 나 경찰에 뭔가 썩은 것 같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잇따라 신고 전화를 받게 되어 야스타케 가족의 집을 방문하여 도대체 무슨 일인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은 80세가 된 미치코였습니다. 그들은 방문객을 초대한 적이 없어 노인은 4개의 자물쇠를 열어 문을 살짝 열었는데 한 무리의 경찰이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들이 야스타케의 집으로 들어간 후 리나가 자신의 침실에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침대에 숨졌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녀의 목 아래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경찰이 이불을 치우자 그녀의 몸 전체가 알코올로 건조되어 부패하기 시작하여 심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리공과 약사가 쉽게 악취를 맡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법의학 분석 결과에 따르면 리나는 약 6주 전인 8월 18일쯤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동생이 미카를 불러 리나의 창조에 참여하게 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야스타케 가족의 집에서 아름다운 피아노 음악 소리가 들리게 됐습니다. 사실 리나의 신체는 알코올로 반복하여 닦아 그녀의 피부는 건조되어 미라화되어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그녀의 사망 원인을 측정하기 어렵다며 배고픔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탈수로 인한 장기 부전일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리나의 가족들은 그녀가 사망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미카는 여동생이 여전히 숨쉬고 있고 맥박이 뛰고 있으며 그녀의 몸이 여전히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리나의 영혼이 그녀의 몸을 지켜주고 있다며 리나는 자신의 영혼으로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야스타케 가족은 심지어 리나를 매장하는 걸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경찰은 리나를 방 밖으로 옮기며 그녀의 가족들을 체포하였고 야스타케 가족에게 고의 상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영국 법에 따르면 그들의 범행은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 더욱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야스타케 가족은 대부분의 시간을 영국에서 보냈는데 80세인 미치코를 포함하여 모두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창한 영어를 할 수 있지만 가족끼리 있을 때는 거의 일본어를 사용하여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인을 고용하여 번역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번역이 있으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본어 번역가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수년간의 은둔 생활에 그들은 영국 사회와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과도 격리되어 그들 가족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가족 4명의 언어는 일본인 동포조차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야스타케 가족은 2018년부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2018년 4월 일본에서 미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되자 그 후 리나는 식사를 중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웃들은 리나가 1998년 그 집으로 이사 왔을 때 이미 20대인 그녀가 소녀인 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걱정하여 그녀에게 식사를 권유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또 겁을 먹어 병원으로 가 검사받는 걸 거부하였습니다. 식사하는 걸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리나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그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리나가 숨진 시간이 2018년 8월 18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일기장이 발견되었는데 일기는 야스타케 가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일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은 일기장 안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지만 8월 18일 이후 남매가 알코올을 대량으로 구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미카는 여동생의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경찰은 그들 가족과 이야기를 나눈 후 그들 가족이 수년간의 은둔 생활을 한 후 모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들 모두가 한 희귀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검찰은 요크셔 형사법원에 조사 결과를 전달하여 그들의 재판을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검찰은 그들이 가족을 잃게 되어 불안해하며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심사 끝에 판사는 그들 가족에 대한 혐의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리나가 숨지게 된 것이 가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들을 기소하는 파일을 보관하게 했습니다. 일가족 3명도 언제든지 검진을 받거나 경찰이 그들의 집을 방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야스타케 가족은 다시 그들만의 세상으로 돌아가 그들의 삶을 이어가게 됐으며 더 이상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꺼려하였습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번화한 도시가 아니었지만 그들 사건으로 주변의 집값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가족의 이야기를 접한 뒤 그들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야스타케 가족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이해하시나요? 개인 혹은 한 집단이 스스로 고립되어 산다는 건 그들이 사회적 불안이 있거나 어떤 나쁜 일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더 깊은 생각과 자기 반성을 위해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선택은 결코 건강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회는 사람의 심리, 정서적 건강에 있어 모두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쾌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갑자기 사람을 접하는 걸 혐오하게 된다면 본인의 심리적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사의 도움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